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규모 7.8의 강력한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의 인명, 재산 피해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. 여진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서 강진 여파가 이라크, 아제르바이잔 등 주변국으로도 이어지면서 원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참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터키 쪽 이쪽은 안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속속들이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강진 좀 이전부터 사실 튀르키예가 이제 터키의 이 이전 이름 터키 때부터 그 리라와 폭락하면서 그렇죠.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고 여러 내전도 그렇고요. 시달렸던 이 시리아도 그렇고. 근데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다.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사실 뉴스 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제가 지난 학기 때 가르쳤던 튀르키 학생 2명이 떠오르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제 한국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교환학생으로 교환학생으로 오셨던 학생인데 그 2명이 이제 고향이 다 튀르키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떠올라서 좀 걱정이 많이 돼서 맞아요. 그런데 그 정도로 왜 걱정이 되냐면 현재 본다면 사망자가 4,000명이 넘어갔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지금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은 이제 사망자 수가 1,000명에서 10,000명 사이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한 47% 된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밝히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친인척 중에는 이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이제 사건이다, 사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실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또 하나에 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경제적 손실인데 맞아요. 이번 강진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입을 것이다. 그럼 10억 달러로 본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는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라고 했거든요. 100억 달러라 그러면 우리 돈으로 12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. 그렇네요. 그러면 튀르키예 GDP 한 2% 정도, 한 1에서 2% 정도를 차지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외신에 보면은 한 2% 정도 GDP에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 정도로 사실 튀르키예 입장에서도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인명 피해 손실이 기하급수로 커지고 있고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복구가 늦어질수록 이제 피해 규모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.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이 그 튀르키예에서 경제 생산을 일으킬 때 한 10분의 1에서 여기서 나오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복구가 늦어진다 그러면 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라가 폭락하고 있는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인플레가 압박이 심했을 경제적 상황에서 이렇게 지진까지 나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. 밤사이 좀 더 불어나기도 했고 네. 이게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일단 저희가 좀 전에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원유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네네. 지진 때문에 튀르키예의 그 세이안에 위치한 송유관 운영이 중단이 됐고 이라크 또 그 인접국인 아제르바이잔 등의 어떤 주변국의 원유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국제유가 반응도 그렇고 좀 관련해서 짚어보죠. 그렇죠. 이제는 그 튀르키예 관련된 세이안 항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이라크라든지 아까 말했던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원유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기서 통과해서 수출이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 세이안 항구 같은 경우가 지금 봤을 때 전 세계 수출, 그러니까 석유의 수출로 본다 그러면 한 정도 보면 한 세계 공급량의 1% 정도 차지합니다. 그래서 전체 유가를 봤을 때 영향력은 잠깐 미미하고요. 사실 이게 송유관이 파괴된 건 아니거든요. 항구가 일시적으로 이제 폐쇄된 부분이다 보니까 금방 복구가 될 것이라고 이제 외신에서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또 불똥이 튈지는 모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라크도 문제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석유 수출도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원유 가격이 다시 한번 좀 뛰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. 세 가지 측면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의 시장이에요. 리오프닝이 들어갔습니다. 지금 말 그대로 여행도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경제에서는 어떻게 우려하냐면 리오프닝이 된다 그러면 중국이 이제 석유 쓰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각국의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하루 한 100만에서 200만 배럴의 추가 생산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추가 수요가 일어난다는 거죠. 근데 공급은 지금 감산 때문에 안 일어나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래서 국제의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계속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산 이제 정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유럽 나라들이 가격 상한제를 했습니다.
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제는 사지 마라고 이제는 강력하게 이제 경고 메시지를 냈고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긴다 그러면은 뭐 유럽과 미국 G7 나라와 뭐 금융거래를 못 하게끔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 상한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고요.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공급이 덜 된다는 거죠.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튀르키예에 있던 지진 사태가 또 어떻게 불똥을 튈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보고 있는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4개월 만에 올랐습니다. 그래서 네, 1% 정도 이제 올랐는데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 보고서가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어요. 어떤 내용이었냐면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이제 공급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. 그러니까 공급하는 것보다 많아질 그렇죠. 거다.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중국을 뽑았어요. 아까 사실. 말하신 것처럼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리오프닝으로 해서 이제는 중국이 석유를 쓴다는 거죠.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. 그러면서 이제는 대표적인 게 중국 얘기를 뽑았는데 현재 국제 유가를 본다 그러면 뭐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한 70달러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대부분 한 80달러 선, 배럴당 80달러 선에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100달러 넘어갈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, 지금.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는 가뜩이나 유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유가가 폭등한다?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겪어왔던 정말로 뭐 기름값 2,000원 내고 냈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. 이런 상황이. 그래서 지금도 사실 너무 싼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싼 편은 아니죠. 비해서는 엄청 지금 높은 편이죠. 그렇죠. 경유값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가격이고.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.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? 국제유가가 오르잖아요. 그럼 물가를 또 자극합니다. 그 지표가 또 하나의 지표가 되니까 그렇죠. 그렇죠. 물가 상승이 또 미치는 거죠, 영향을. 지금 그나마 이제 세계 경기를 봤을 때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조금 물가가 좀 잡히려고 피크아웃하고 잡히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 가격 뛰면 또 자극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물가 자극하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주식이 올랐던 이유,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찬물을 딱 끼얹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외생 변수 중에 이건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특히나 그거보다 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, 그렇죠.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최근에 물가 좀 잡힌 것도 서비스 쪽은 안 잡히고 이 에너지 조정되면서 잡혔던 건데 이게 또 올라가 버리면은 맞습니다. 또 힘들어지겠네요. 그렇죠. 이제 변수라는 게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고, 사실 경제를 이제 미리 예측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죠.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쉽사리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다.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각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평론가님 보실 때 전 세계적으로 미칠 영향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뭐 피해 규모도 지금 뭐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불어날 것이고 또 그런 부분 경제적인 피해도 저희가 차츰차츰 알아봐야 되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 튀르키예 사태가 이 지진 사태가 앞으로 경제 전반에 또 전반기 정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구애 숨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 외적으로는 또 어떤 부분도 저희 좀 고려해봐야 될까요? 실제 튀르키예가 차지하는 뭐 세계 경기 위축에 봤을 때 그렇게 뭐 크게 차지하지 영향 크지 않다. 영향 크지 않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되는 세이안 항구가 이제 막히게 된다. 지금은 뭐 일시적으로 원유 유출이 돼갖고 요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아놓은 상태지만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진다 그러면 석유 수출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겠네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진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. 맞아요.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있고 제가 봤을 땐 석유와 관련돼서는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. 이 항구에서 나오는 게 전 세계 수출량의 1%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석유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쪽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석유 제품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국내로 돌아가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이자는 주장이 좀 나왔습니다.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필요한 배경 이거는 이제 지하철 공사의 만성적인 적자가 또 꼽히고 있습니다. 손실액이 또 굉장히 큰가 봐요. 그렇죠. 지금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릴 거야라고 이제는 이미 얘기했죠 시장에. 그래서 지금 뭐 마음의 준비를 지금 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
근데 왜 올릴까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본다 그러면은 2021년도 이제 단기 순손실,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입니다. 서울 지하철 공사가 한 9,600억 원 정도 단기 순손실이 났고요. 이게 1년 전 더 간다 그러면 2020년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어가요.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이 일어났던 거죠. 그러면 왜 이렇게 단기 손실이 났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그 중심에 보면 무임수송이라는 이 아젠다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무임승차 부분이 거의 한 25%에서 30%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. 이게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한 손실액이 한 3,2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무임수송이 이제 적자를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무임수송을 막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럼 연령 높여야 된다. 봤던 분들이 또 못하게 유료로 해야 되면 그것도 굉장히 또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. 그렇죠. 네. 지금 그래서 연령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65세 만 65세 분들은 이제부터 타게 되는데 무임수송이. 근데 무임수송을 이제 더 연령을 높여서 한 70세 아니면 뭐 67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아젠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만성적자로 지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히스토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사실 이게 정확히 본다 그러면 PSO 예산을 보셔야 됩니다. 이게 뭐냐면 네. 그 공익서비스 손실보전금을 중앙정부가 보존해주는 예산이에요. 정부가 보존해 주는 거. 네, 버스도 근데 그렇고 이게 있잖아요. 그렇죠. 보존액이. 왜냐하면 공익 서비스거든요. 그러니까요. 65세 이상 무임 수송은. 근데 이제는 그걸 봤을 때 원래 이제는 서울시에서 예상을 했었을 때가 국회에서 이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어요. 이 예산안이. 근데 이제는 기재부에서 노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건 말도 안 돼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준다 그러면은 뭐 300원, 400원 올릴 게 아니라 200원 정도, 아니면 100원 정도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올리긴 올릴 거예요 분명히. 올리긴 올려도 그 올리는 폭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지금 이제는 서울시와 기재부가 좀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다 올려달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. 이건 중앙정부에서 도와달라고.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. 현명한 뭐 지혜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이게 좀 기시감이 드는 게 네. 이제 그 전기요금도 그러니까 이게 올리지 않다가 지금도 높지 않은데 계속 올리지 않다가 급격히 올라가면 힘들어지는 것처럼 맞습니다. 지금 3,400원 올린다 그러면 세금에 계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매일 큰 타고 금액이죠. 하셔야 되는 분들 큰 부분이고 또 안 내시던 분들이 이제 딱 혜택 받기 시작하는데 또 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정부가 잘 고려를 좀 해야겠네요. 그렇죠. 실질적으로. 사실 지금 무임수송,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무임승차라는 어감을 좀 싫어합니다. 그게 왜냐하면 무임이란 게 뭐 일부러 그런 게 네, 아니고 혜택이 그렇죠. 됐기 때문에 산 거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이제 무임승차라 그러면 꼭 노인분들이 어. 공짜로 타는 느낌. 내야 되는데 안 내야 되는 것 좀 네, 이런 느낌이 그렇게 어감이 해서 있어서 사실 네. 이제 뉘앙스가 이제 무임수송이라는 저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무임수송이 전 더 오려 맞을 것 같지만은 아무튼간에 그 뭐 무임승차든 무임수송이든 간에 지금 봤을 때 이 경제적 후생 효과도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죠. 나와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그것 때문에 무임수송 때문에 적자폭이 커지겠지만 사실 우울증 예방도 된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장년층 분들이 고독감도 많아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경제적 후생을 본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만나서 여행도 가시고 돌아도 다니시고 예, 이러다 보니까 이런 후생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좀 많은 거죠. 그런데 하지만 뭐 수치상 본다 그러면 뭐 재무제표상 본다 그러면 마이너스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.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아마 연령을 높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. 만약 이대로 간다 그러면. 예,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민간 위원들이 얘기 나왔던 게 최근에 회의를 끝났거든요. 67세로 높이는 방안. 그러니까 2살 높이는 거. 그렇죠. 2살 높이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방안도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우리 장년층 분들께서는 또 반발도 또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맞습니다. 것 같고 이게 급격히 뭐 갑자기 뭐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끝으로 이제 뉴욕 증시 좀 짚어볼 텐데 저희가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 질문이 있어서 이게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네.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또 이분의 입에 또 관심이 가게 돼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까 또 어떤 연설을
주제로 할지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또 네. 튀르키예의 이 사고도 있기 때문에 지진도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좀 짚어보죠. 예. 일단 뉴욕 증시는 지난 밤에 이제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투자의 포트폴리오 짜고 있을 텐데요. 일단은 지금 관망세가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한 것처럼 파월 의장이 목소리에 달려 있는데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는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인터뷰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던졌었죠.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와 그다음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꺼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주워 담을 수는 없겠죠. 좀 이제 빨리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예.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워 담을 수는 없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비둘기파적인 목소리가 나왔지만은 이걸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금리 인하 완화에 대한 찬물을 끼얹을 만한 목소리는 분명히 될 것이다. 너무 장밋빛처럼 해석만 하지는 말라 이런 그렇죠. 식으로 하면서 예. 그 인터뷰 다음에 시장의 평가가 오 완전 비둘기파. 그래서 오 완화적인 통화 완화적인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증시도 오르고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죠. 근데 여기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아마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는 목소리가 아마 나올 그 가능성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. 많이 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아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시카고 선물거래소 패드워치 그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이제 금리의 인상치가 일단 3월달에 0.25%포인트 정도, 그 다음에 5월에 0.25%포인트 정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5월의 인상은 동결 이게 많았단 말이에요. 이게 많았다가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. 지금. 고용 시장도 너무 좋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좋은 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고용도요. 사실 지금 1월달 고용 지표를 봤더니 51만 개가 늘어났잖아요. 맞아요. 시장의 전망치보다 3배가 높은 거예요. 그 전달 대비해서는 2배가 높아진 거고. 그러니까 고용이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가가 높아질 가능성,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 더 길게 한번 더 나중 가서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증시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. 특히 이제는 고용 추세 지표도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.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새벽 또 내일 새벽 있게 될 파월 의장의 입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제 읽기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